오늘은 많은 선배님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건설적인 비판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쓴 글이니까 자신있게 그 의도를 저도 처음에 한 번 읽고는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지금 여러 번 읽어보니까 알맹이가 있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내가 말씀드릴게요. 대단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토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 나름대로 읽어보시고 아주 잘 됐기 때문에 오늘은 상당히 의미 있는 포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40분 동안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박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제 박 교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목숨을 거시고 이제 미국에서 여기 오시는 걸 통해서 이게 코로나라도 걸리면 어떡하지 걱정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역시 정말 이렇게 목숨을 거시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그런 모습에 제가 사실 나이가 좀 많이 안 먹었는데 저는 애늙은이고 우리 박 교수님은 정말 청춘으로서 살아가시는구나 이런 걸 많이 배우게 됐고요. 저도 또 이렇게 좋은 주제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6월 30일 날 이제 숙명여대 연구교수가 끝나서 다른 잡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좋은 주제를 주셔가지고 새로운 어떤 제 자신도 돌파구예요. 제 자신의 그 연구에도 돌파구고 이제 남북 경협의 돌파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서브를 하고 하셔가지고 써봤지만 굉장히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드리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남북 경협 돌파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제 해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해답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해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해답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걸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남북경협 돌파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제가 이제 하나의 이제 KPEC이라는 한반도 경제 공동체라는 그런 것을 좀 제가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지역 경제 공동체 개념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아세안하고 EU 한 중간 정도의 그런 어떤 단체, 그러니까는 통합 정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세계화에서 지역화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북 경협이 코로나 이후에 더 좀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고난의 행군 이후에 정말 점진적으로 시장 경제로 정말 천천히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급 경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장 경제 제도를 이렇게 계획 경제 안으로 이제 가지고 오는 개건 경제. 그 다음에 이제 개건 경제가 저는 지금 시장화 상황을 개건 경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경제 이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재건 경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세계 제2차 대전에 소유럽이 정말 전쟁으로 표가 되어서 정말
마샬 플랜으로 새롭게 유럽이 재건한 것처럼 북한에도 이제 고난행군이라는 이후에 공장기업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사실 다 그냥 이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군수공장 같은 건 돌아가고 있지만 이 개건율을 보니까 5%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북한에서 생산되는 이런 것으로 충당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북한 내부에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급 경제, 그러니까는 물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 경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는 북한 도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7년 전부터 평양시를 연구하면서, 평양시가 사실 평양에서는 심장이라고 하고 머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면서 제가 이제 많은 북한 경제 구조가 어떻게 변해졌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김일성 시대에는 국가 주도 운영으로서 어떤 배급 경제를 했다고 하면, 이제 김정일 시대에 와서는 민간에게 어느 정도 위탁해주는 그런 운영을 했고요. 그게 이제 시장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민간 주도 운영으로 이렇게 좀 더 이제 뭔가 시장화가 좀 더 넓어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국가가 소유 지배권의 통제를 일부를 이제 민간한테 풀어주면서 이 어떤 시장화가 활성화됐는데, 이 한계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유통 중심의 시장화지 생산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경제는 생산이 있어야지만 이 GDP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생산이 없이 유통만 돼서는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말 북한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자력갱생으로 지금까지 어떤 개건 경제의 끝까지 왔어요. 정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뭔가 시장경제 이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재건경제라는 것을 끄집어 왔고요. 그래서 이 남북경협의 어떤 프로젝트, 남북경협은 과연 뭘까 생각이 들 때, 남북한이 어떤 우리 이제 우리 남한은 굉장히 이 G7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제 강대국이잖아요. 그런 어떤 경제적인 경제개발의 경험이라든지 자본이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북한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시장 경제로 이행돼서 어떤 GDP가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테이크 오프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전혀 1인당 GDP가 $1,000 이하거든요. 거의 지금 보면은 500에서 600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재건 경제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어떤 경제 발전이나 경제 성장은 이루어갈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자기 스스로는 최선을 다했어요. 누군가가 도와주어서 해야 되는데, 정말 이제 미국 입장이라든가 중국 입장, 러시아 입장, 일본 입장, 이걸 제가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했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이걸 좀 부탁을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로도 보면 정말 우리 일제시대처럼
정말 북한의 정말 농토산물부터 시작해서 그 지하자원, 수산업 모든 것을 인력 이렇게 모든 것을 빼가려고만 하지 정말 뭔가 개성공단 같은 거 아니면 정말 기술이나 자본을 통해서 뭔가를 어떻게 보면 낚시 고기는 줄 수도 있는데 낚시질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지를 않더라고요. 중국이 정말 중국은 우리 일제 시대처럼 북한의 모든 어떤 지하자원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식민지처럼 이 공산품 모든 것을 그냥 팔아먹는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게 진정 북한을 위하는 것이 과연 어딜까? 정말 우리 남한밖에 없어요. 남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남한이 정말 남북 경협을 하지 않으면 열강들이 정말 개태처럼 북한에 들어와서 나중에는 남북 경협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디로 이렇게 북한이 산산조각이 나서 어디로 갈지 모르겠더라고요. 만약에 정말 통일이 되고 남북 경제가 통합이 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북 경협을 통해서 북한에게 정말 이런 어떻게 보면은 경제를 재건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인프라도 깔아주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정말 시장 경제로 이행이 돼서 열강들이 막 북한을 어떻게 하려고 해도 남북한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남북 경협을 해야 돼. 남북 경협은 어떤 미국하고 무역하고 북한하고 무역하고 2%나 되나요?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남북 경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정말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말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애국심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북한의 재건 경제에 주목을 했고요. 그래서 이 개건 경제, 시장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을 재건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의 남북 경협의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경협의 대내외적 여건을 좀 보니까 주체별로 좀 제가 한번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중앙정부, 그다음에 지자체, 그다음에 이제 민간기업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중앙정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통과를 하고요. 지자체도 보면은 도입기, 성장기, 정체기가 있는데 굉장히 지자체들이 굉장히 스포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지원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런 지자체가 이게 다 이렇게 매핑이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는 환경북도는 이렇게 이 매핑이 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좀 남북 교류 협력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 기업도 제가 이제 요번에 발품을 좀 팔아서 남북 경제 협력 협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민간 기업이 이제 피해를 입었어요 많이. 그래서 9페이지 보면 1146기업들이 민간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피해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실장하고도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의 2,000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제3국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 명의가 아니라 제 3국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고 이런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2,000개 정도 된다. 그래서 너무 많은 정말 기업이나 민간 측면에서도 정말 이렇게 중앙 정부에서 어떤 잘 이렇게 어떤 제도적으로 열어주기만 하면 정말 민간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했던 경험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또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남북 경협은 예전에 한번 시도했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자꾸 하려고 하지 새로운 사람이 하려고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많이 만나면서 열리기만 하면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민간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북한 경제 현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경협을 논하려면 북한 경제의 현황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남북 경협에 처음으로 이번에 논문을 썼거든요. 근데 남북 어떤 북한의 경제를 제가 좀 이해를 하니까 좀 뭔가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여기가 이제 북한 그 평양에서 제가 평양을 7년 동안 연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평양 통일거래 시장이 북한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시장인데 이 매대 구조하고 여기에서 이제 장사했던 사람들을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그 매대 구조를 파악을 하게 됐는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각 평양에서는 각 구역마다 2개 정도가 이런 종합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두 개가 우리 그 가락동 그 농수산물 그런 어떤 구매 시장처럼 그 어떤 건물은 없는데요. 엄청 공터에서 크게 이렇게 활성화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동마다는 또 메뚜기 시장이 2개 정도 있고 아마 메뚜기 시장이 우리 서울에 비하면 25시 편의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품들이 평양이 무역회사 본사들이 다 평양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떤 그 물품들이 들어오면 다 평양의 무역회사 창고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창고로 들어와서 일부가 이제 그 옆에 있는 평성으로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평양이나 평성에서 전국적으로 물품들이 이렇게 유통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 PPT 자료에 보면 연운회사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그 연운회사의 여기에서 일했던 사람 그 무역회사 사장을 제가 만나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연운회사 트럭이 한 700대 내지 800대 우리나라의 어떤 대한통운이나 이런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연운회사가 단둥에서 신호주로 그 다음에 이제 훈춘에서 나중에 단둥에서 신호주가 북한의 그 물류가 한 80%가 이쪽에서 이제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훈춘에서 나진이 한 20% 정도인데 이 평양에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역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물품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평성으로 빠지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대한통운과 같은 그런 역할을 좀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물품이 저는 국가의 국영 어떤 기업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본주들의 물품들이 80%가 물품의 유통의 80%가 본주들의 물품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김정일 시대의 국영 어떤 기업하고 지금 김정은 시대의 국영 기업하고는요 이름은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다른 거예요. 김정은 시대의 국영 기업은 어떻게 보면 국영과 민간 부분이 짬뽕되어서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연결된 그런 국영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김일성 시대의 어떤 국영 기업하고는 전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인간 자본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2쪽에 보면 재건 지역인 평양, 그러니까는 개건은 어떻게 보면 계획 경제를 뜻도 고쳐서 뭔가 시장 경제를 이렇게 도입을 해서 만든 경제, 시장화된 경제를 저는 이제 개건 경제, 개건 지역이라고 하는데 평양이 가장 인프라가 잘 깔려 있기 때문에 평양에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온산이고요. 근데 이제 온산은 지금 이제 한참 또 개발 중이죠. 관광 쪽으로.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이제 공장들은 개건된 공장들은 평양에 대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건 지역은 이제 저는 개성공단으로 봤거든요.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정말 아마 북한에도 재건 경제가 돼서 이런 아마 공단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북한 스스로 어떤 재건 경제가 일어날 거라고 보는데요. 비교를 해보니까 정말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재건 지역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비교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PT 자료에 이제 보면 11쪽, 12쪽 보면 이 개건 지역에서 나오는 어떤 제품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북한이 좀 지금 한 C급 정도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 글로벌 가치 사슬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뭐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냈다라는 게 참 북한의 잠재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좀 우리나라의 어떤 제품들을 좀 벤치마킹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쪽에 이제 잠깐 보시면 그 무역회사 현황을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미국에 가셨지만 탈북자 중에서 대성총국의 상하이 대표부의 정말 이렇게 사장이셨던 대성총국의 어떤 사장을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 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무역회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무역회사의 종류를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됐는데요. 그 1급은 우리나라의 이제 대기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급은 이제 중견기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급, 4급, 5급은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정말 김정은이 왕이더라고요. 그래서 중앙당이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모든 김정은 건데, 중앙당 산하의 무역회사가 거의 90%, 아마 95%까지 차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90%까지 이렇게 무역회사가 이제 그만큼 큰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북한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여기는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요. 우리나라 1960년, 70년대에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또 구로공단에 보면 굉장히 그 봉제 공장이 유명하잖아요. 지금 평양에 그렇습니다. 평양에 25만 명이 지금 봉제 공장에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피복 공장의 그런 어떤 매출이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의 인력들을 파견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하자원, 지금은 이제 지하자원 잘 수출은 못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수산물이나 농수산물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 경협의 제약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5.24 조치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천안함 사태 이후에 이명박 정부 시기에 이제 5.24 조치를 통해서 개성공단 제2회 남북 교육이 중단됐고요. 북한 선박에 우리 해역 운항도 불가하게 되고 신규 투자도 불허하게 되고 인도적인 지원을 제외한 모든 대북 지원 사업이 보류가 되었고 나중에는 이제 2016년에는 금강산이라든지 개성공단까지 이제 중단이 되게 됐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 이렇게 적으면서 우리 문 대통령께서 정말 대통령이 되자마자 5.24 조치를 바로 그냥 해지를 하고 뭔가 조치를 취하셨으면 좀 더 좀 좋아하셨을 텐데 계속 좀 시간을 미루다 보니까 여러 선거라든가 중도파의 그런 것들도 좀 무식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선거에서 대통령이 누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자마자 5.24 조치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시작하는 그렇게 하면 좀 좋겠다 이런 쓰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사회 유엔의 제재가 북한과의 합작사업 금지, 또 북한 근로자 채용 금지 등 제재가 해결되어야 개성공단, 또 금강산 관광 등이 재개하게 되고 신규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 유엔 제재에 묶여 있다. 근데 지금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는 그 CCC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남한만 못 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되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계속 저는 이제 그 중국의 대방, 그러니까 무역회사 사장들하고 계속 제가 이제 만나면서 그렇게 변형하면서 다 하고 있다.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하다가 그 건설 그 노동자들 오다가 안 오고 또 이렇게 불법적인 걸로 되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이 한국만 못하고 중국은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고요. 북한 지하자원 개발 및 광물 수입을 위해서 2,371호 등 제재가 이제 풀리거나 완화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지하자원 같은 경우도 같이 뭐 경영을 할 수 있다. 이걸 좀 보게 됐습니다. 그다음 미국 제재 법안의 내용 같은 경우로도 브레턴 우주 협정법이라든지 국제금융기구법이 해제돼야지만이 국제금융 지원도 받게 되고 IMF나 ADB 그래서 이제 재원을 조달할 텐데 그런 부분이 그 법에 좀 얽매여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북 제재 강화법의 세컨더리 보이콧 규정이 또 해제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좀 하고자 하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이제 3장에 남북 경협 시나리오 탐색적 접근에서 남북 경제 브릿지 이제 제 논문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는 18쪽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은 15쪽인데 그러니까 남북 경협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경협이 지금은 이 계획경제가 저는 계획경제, 개건경제, 재건경제, 시장경제 이행 이 네 단계로 이제 보면은 계획경제 첫 번째 계획경제는 배급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건경제는 북한의 시장화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재건경제는 이제 남북한이
어떤 경제 협력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북한 경제를 정말 재건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지금 현재의 1인당 GDP가 뭐 500에서 1인당 500에서 뭐 700달러 사이인데, 이것은 이제 북한이 자기 그 자력 경쟁을 통해서 최선을 다한 그런 어떤 결과물이거든요. 더 이상 노력을 한다 해서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 남북 경협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재건을 해야지만이 이 옆에 있는 시장경제 이행 쪽에 있는 그런 어떤 베트남이나 그런 중국처럼 이 GDP가 이렇게 오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반도 경제, 나중에 이제 북한이 시장 경제로 이제 이행을 해서 한반도 경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을 하고, 이제 그게 이제 10년이 될지 20년 될지 30년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이제 퓨처백, 지금 상황을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과연 우리는 그러면 지금 2020년에 그럼 우리는 남북 경협에 대해서 뭘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남북 경협의 유형별 접근에서 그 산업 단지 개발이라든지 인프라 건설, 그다음에 이제 관광 단지 개발이라든지 지하자원 개발, 농업자원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여러 이제 경험했던 거라든지 이제 현황들을 좀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업자원 개발에서 제가 요번에 이제 인터뷰를 해서 알아낸 건데, 물론 이제 다른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북한에 이제 700만 톤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700만 톤은 쌀이라든지 감자라든지 옥수수 모든 것을 그 식량 자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북한에서는 흉년일 때는 한 430만 톤 정도, 풍년일 때는 520만 톤 정도 하거든요. 지금 이제 김정은 체제에 와서는 굉장히 500에서 520만 톤은 굉장히 증가는 했지만 한 200만 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로도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에서 9개월 동안에 쌀을 100만 톤을 지원해 줬어요. 올해도 사실, 그러니까 북한은 그 해년마다 100만 톤 정도는 누가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0만 톤은 이제 국경 지역에서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베트남에서 이제 쌀이라든가 이런 것을 뭐 밀가루라든지 이런 걸 수입을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굶고 뭐 이렇게 살 수는 있는데, 어쨌든 100만 톤 정도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중국도 굉장히 식량난이 많이 와 있고요. 지금 동북 삼성에 또 메뚜기 때까지 창고를 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처하면서 중국에서 지금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그게 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급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에게 저렇게 뭐 금강산 그 개성공단의 사무소도 폭발하고 이런 이유는, 저는 그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식량난이 굉장히 있다. 어떤 이렇게 인도적인 지원이라든가 이걸 도와달라.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올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생각이 되고요. 나중에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남북 교류 협력을 할 수 있을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시나리오별 로드맵 작성에서도 이제 시나리오가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있는데요. 이렇게 가장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에는 정말 우리가 종전협정도 통화적으로 해서 정치가 통합되고
통일한국이 되는 것이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이지만 나중에 이제 이 최악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뭐 또 전쟁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저는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로 그 어떻게 보면은 남북 그 경협 그러니까는 남북 경협 프로젝트 한반도 경제 공동체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좀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통일을 하기보다는 남한하고 북한하고 그 다른 어떤 국가로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서로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협력하는 그런 어떤 그 한반도 경제 지역 경제 공동체를 통해서 경제적으로는 어떤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과 정책적 제언은 이 정책적 제언은 제가 뭘 할까 그러다가 이게 이런 한반도 경제 공동체 어떤 K-팩을 구축하는 그런 것을 한번 제가 제안을 했어요. 국가에 제안할 수도 있고 이걸 제가 이제 좀 너무 좀 허접하게 해서 새롭게 좀 이걸 디테일하게 하면 어떨까? 뭐 정부 기관에서 하실 수도 있고 여기 계신 학자님께서도 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제 나름대로 이제 한번 연구 과정을 보면 이 남북 경협과 북한의 시장 경제 이행,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고 그다음에 남북 경제 환경이라든지 북한 경제 환경이라든지 남한 경제 환경들을 이해하고 국제사회 제약 조건들, 경제 환경들을 이해를 하고 북한을 어떻게 재건할 건가, 경제를 재건할 건가 이런 어떤 그다음에 남북 경협을 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탐색할 건가 이런 어떤 실행 방안을 가지고 나중에 평화를 위한 한반도 경제 지역 공동체를 구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